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정보공학부의 서효준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컴퓨터 구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형태가 바로 이 모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인 강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공학부의 서효중이고요. 인베디드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IoT, HPC, MPU, AI 응용 등등 다양한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그 바이브 코딩이 대세고, 게다가 AI 툴들 클로드나 코덱스 이런 것들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이런 것들이 코딩을 보조를 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코딩하는 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도 AI 많이 쓰시잖아요. 그 내가 필요한 지식과 뭔가의 가공 처리에 이해를 하고 있는 배경에서 AI를 도구로 쓴다. 즉, 그러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을 해야 되고 책도 찾아봐야 되고 이거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가속기로 AI를 쓰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내가 모르는 거를 애초에 AI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결과만 얻으려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코딩이라고 말씀드리면요. 내가 코딩에 대한 스트럭처나 랭귀지나 돌아가는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 같은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코딩을 하는 거하고, 어, 나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 AI를 통해서 동작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코드만 생성시켜서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AI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지식이 나한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 게다가 생산성이라는 것이 극대화되고 AI 활용으로 인하여 뭔가 응용들이 폭증하는 이런 시대에 뭐하러 이걸 배우고 있느냐, 당장 만들어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위험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근본을 알고 근본을 안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걷고 기고 걷고 뛰는 방법을 아니까 그 다음에 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한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는 입장에서 걷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한 거죠. 기고 걷고 하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동차 운전만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걷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사고를 내게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AI를 이용한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자기가 만들어낸 코드,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코드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 보장성을 확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AI를 이용한 도구들을 보조를 해서 그 학습의 달성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사실 컴퓨팅이라는 그 컴퓨터 구조라는 것이,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컴퓨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960년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으니까 이제 그 60년, 그쵸? 2026년이니까 그 66년 정도밖에 안 됐죠.
사실 인간 한 사람의 생애보다도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인간 세상을 이렇게 확 바꿔놨고 지금은 컴퓨터에 기반한 AI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100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요, 그 60년대로부터 나와서 2000년대로 올 때까지, 이게 2000년대로 오면서 사실 그 이전과 달리 뭐 80년대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 아시는 애플,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 나서 그 시기에 비슷하게 PC가 나오고 나서 일반인들에게 대중화가 되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물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컴퓨터라는 것이 워낙 비싼 물건이고 거기 쓰이는 뭐 각종 CPU나 메모리 이런 자원들이 워낙 값진 것이어서 거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코딩, 사람이 만들어내는 코딩, 그 당시에 뭐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냈고요. 이 코딩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존 카맥이에요. 지금도 3D 그래픽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켓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하시는 분인데, 컴퓨터 쪽 환경에서, 컴퓨팅 쪽 필드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어지니악이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와 같이 애플 만들고 스티브 어지니악이 코딩해서 구현해서 뭐 지금도 잘 활동하고 계시죠. 존 카맥이라든지 이분. 이 당시에 둠이나 퀘이크 같은 게임, 지금도 뭐 둠 계속 계승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애플2 같은 PC에 만들어서 코딩 최적화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었죠. 당연히 그 제한되고 비싼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자원을 적게 쓰면서 게임을 잘 돌아가도록, 성능을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으니까 그 코딩 최적화를 위한 하드웨어나 컴퓨터 구조의 이해, 운영체제 이해 등등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웠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2010년대로 넘어왔죠.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오면서 뭐가 바뀌냐면요, PC가 엄청나게 싸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메모리 때문에 PC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우리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나머지 재화들, 물건들 보면은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인플레이 법칙인데 화폐를 계속 늘려나가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가격은, 여러분들은 2000년대 아마 태어날까 말까, 2000년대 좀 넘어서 10년대 넘어야 요 사이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쪽으로 넘으면서부터 PC가 엄청나게 싸집니다. 이때는 뭐 1000만원대였던 PC가 이렇게 넘으면서 100만원대 내지는 100만원 언더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워낙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지면서, 하드웨어 성능 이 시절에 비해서 뭐 1000배, 1000배 이상 올라가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게 되니까, 비싼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값지게 쓸까라는 코딩 최적화 위주로 가다가 프로덕티비티, 즉 싼 자원이 됐으니까 이 싼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올라갈 것인가에 중심이 맞춰집니다. 뭐 이때 당연히 윈도우, MS 윈도우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생산성 그 자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드웨어에 돌릴 수 있는, PC에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찍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개발 생산성이 하드웨어 구조 이해보다도 높았던 시기가 됐던 겁니다. 이때가 코딩 학원, 뭐 워낙 IT 컴퓨팅으로 막 바뀌는 상황이니까 코더들을 막 찍어내던 그런 시절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 쪽으로 잔뜩 모였다가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또 너무 값싸지는, 즉 뭐 닭튀김 공식 사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데이터의 시대, 격렬화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지금이죠.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뭐 통신과 고용량 처리, 데이터 처리 능력, 전송 능력, 이동통신,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를 촉발시키기 위한 요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대량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고성능의 기계들이 만들어지니까 AI가 가능해진 거죠. 사실 AI는 이 이전인 컴퓨터가 나왔던 60년대,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진 그랬었는데 AI가 주류로 올라오지 못했었던 이유가 데이터가 많이 없었고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인공지능을 만들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진 모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고성능의 컴퓨팅 머신이 필요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2020년대 넘으면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팅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구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대용량 데이터 자체는 앞으로 점점 더 폭증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매년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쌓이는 양이 1.5일 정도의 2배씩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인류 전체의 디지털 데이터가 쌓이는 양이 수용이 안 될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 중에는 물론 값진 데이터도 있고 뭐 가짜 데이터도 있고 의미 없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도 있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60%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쓸 것, 쓰지 않을 것, 제대로 된 것, 기계가 합성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엄청나게 1.5일에 2배 정도씩 늘어나는 인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 처리를 위한 처리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하드웨어 성능, 뭐 지금 GPU 가격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억대가 아니라 10억대를 넘어서 이러다가는 그 고속 처리를 위한 그 기계들이 100억대를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라든지 이런 거 곧 나온다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뭐 수십억 가지고는 우습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싸지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많아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다시 고성능으로 비싼 것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뭐 200만 원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값비싼 하드웨어가 됐으니까 다시 쌌다가 다시 비싸진 거죠. 워낙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가 더 고성능을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값비싼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하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다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 즉 하드웨어가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요만큼 제 얼굴이 올라가 있어서 글자가 약간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쪽 구석은 가급적 안 쓸 건데 지금 개월해서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이 자료 그 강의 설명 내용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강의 자료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필사하는 거는 이 딴 빈 쪽으로 위주로 할게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말 자체가 벌써 한참 전서부터 얘기 나와서 4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AI 혁명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AGI 얘기가 이미 지났고요. AGI가 올 것이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오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SI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게 일반이라고 하지만, 일반 제너럴이라고 하지만 이게 인류의 최고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을 발휘하는 AI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간이 이제 넘을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가 있는 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곧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AI 파라미터가 2트릴리온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뇌세포 규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AI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 구조를 배워서 살아남기. 어떻게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잘 쓸 거 아닙니까? 경쟁을 하는 형태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AI를 잘 알아야 AI가 돌아가는 플랫폼을 알고 AI가 돌아가는 하드웨어를 알고 내가 그 AI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코딩이 돌아가는 그 환경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AI도 이 프로그램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실행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서부터 PC까지 다 그렇게 쓰고 계신데 병렬화, 즉 여러 개의 코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과연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병렬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2가지, 3가지, 4가지 뭐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굉장히 고수준의 것들은 뭐 가볍게 다루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에서 클라우드 가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집에 뭐 억 단위로 하는 기기를 갖다 놓고 쓸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놓고 있는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 구글 클라우드, 뭐 네이버 클라우드, MS, 어즈어 클라우드, 오라클도 클라우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AWS 그 클라우드 자원도 당연히 거기에는 하드웨어가 있는 거고 그 하드웨어가 당연히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구조를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코딩을 해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겠죠. 이건 더더군다나 뭐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에 가깝습니다만 사스 시대,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주 다 사스죠.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게임 구독해서 놀잖아요. 그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독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독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수행돼요? 게임은 여러분들 기기에서 실행되지만 서버 쪽 코드는 당연히 서버에서 실행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앞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의 PC 쪽,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쪽에서 실행되기보다는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즉 클라우드에 실행되는 거죠. 당연히 클라우드에 실행되면 클라우드의 자원을 돈 주고 써야 될 거고 그 클라우드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절감해서 적게 쓰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게 곧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2회사가 있다 칩시다. 뭐 한컴, 뭐 그다음에 다른 비슷한 뉴컴이라는 아래 한글하고 호환되는 얼마 전에 공개돼 가지고 아래 한글도 그 막 나오고 있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치면 클라우드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간다 칩시다. 그럼 이쪽에서는 한 사용자에 대해서 그 아래 한글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원가가 10,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뉴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아래 한글 편집을 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가가 5,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럼 구독료를 7,000원으로 얘가 경쟁을 해버리면 이 회사에서는 A컴에서는 망해버리죠. 7,000원이냐 5,000원이냐 10,000원이냐는 클라우드 자원을 얼마나 쓰도록 잘 설계를 했느냐에 대한 게 가장 핵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형태로 바뀌었고 수행이 클라우드에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병렬,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내고 환경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전체가 지금 AI 학습 대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빅데이터의 병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에 해야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빅데이터 코딩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능의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전력 효율의 시대,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서도 얼마만큼 전력을 최소화 사용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이 기피하다가 이제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AI 경쟁 때문에, 데이터 처리 경쟁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 IT를 고민해야 되고, ESG 규정, 거기서 에너지에 대한 사용, 각종 기타 등등을 다 충족할 수 있어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구조의 이해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도 모바일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그 전기 꽂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집니까? 내가 목적하는 용도로 쓰면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에너지를 적게 써서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가볍게 만들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변화가 된 거죠. 이걸 충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냥 코딩이 아니라 에너지 어웨어 코딩 형태로 굉장히 고수준이 됐었고, 이 에너지 어웨어를 코딩을 하려면 당연히 구조를 알아야 에너지 어웨어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AI 혁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과목의 스코프입니다. 이게 디지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 뭐 잘 알고 계시죠? 애플리케이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USB 메모리, SD 카드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외부 저장 장치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는 CPU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예. 이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 구성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논리회로가 기반이 돼요. 물론 논리회로를 모른다라고 이 과목을 전체를 못 따라가는 건 아닌데, 논리회로의 기본 코어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회로 과목을 아직 못 들으셨거나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 개요 끝나고 나서 논리 기초를 간단하게 짧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컴퓨터 구조 과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는 결국 핵심으로 놓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즉 CPU가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코드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외부 입출력 디바이스나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에 해야 되고, 당연히 프로그램 코딩을 돌려면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나머지는 다른 데서 배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메인 코어 구조, 프로세서 구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컴퓨터 구조의 과목 학습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까지를 다 배우게 되면 뭐 1학기에 진행했습니다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교과목에서 특히나 이 메모리 스트럭처라는 거를, 메모리 아키텍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낸드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메모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입출력 장치에 대한 기본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LCD는 화면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 같은 데 다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CMOS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폰에 카메라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없는 폰 안 쓰죠. 그런 것들이 입출력 장치들입니다. 당연히 스토리지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체제가 돌아가죠. 이 내용들, 여기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포괄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내용들을 합쳐서 특히나 이 입출력 처리나 기타 등등을 합쳐가지고 인베디드 및 모바일 환경, 모바일이라는 과목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플로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일종의 트랙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 이 컴퓨터 구조를 배우게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학습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음 시간부터 논리회로 기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는 논리회로로 구성된 실행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논리회로의 수준으로를 배우는 겁니다. 명령을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고갱이를 뽑아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그 다음에 여기선 딜럭스 아키텍처, 밉스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리스크5의 원형입니다. 리스크5, 리스크-V의 원형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고급 프로그램들을 배우셨을 거고요. 뭐 컴파일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 기계어로 맞춰가지고 이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 내부를 이 과목에서 논리회로 수준에서 실제 CPU 수준으로 구현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CPU 밖으로 튀어나와서 롬바이오스 필요성 원리, 그 다음에 램이 뭐고, 롬이 뭐고, 낸드 플래시가 뭐고, 노 플래시가 뭐고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되는 후속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베드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CPU 메모리 입출력 시스템에서 쭉 넘어가게 되고요. 이 인베드 모바일 시스템의 최고위는 뭐 자동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행기, 로켓,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미드로 엔진, 디지털, TV, 로엔드는 IoT 디바이스서부터 여러분들 USB 메모리까지가 다 로엔드가 됩니다. USB 메모리도 일종의 인베드 모바일 시스템이에요. 모든 시스템 구조는 동일하고 운영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성능 기준이 다를 뿐 하드웨어 지식 플러스 운영체제 지식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전체를 맞춰가지고 인베드 모바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다른 과목 얘기니까요. 컴퓨터 구조의 학습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텀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텀업 방식의 대표적인 게 마노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즉 논리회로서부터 시작해서 각 메모리 소자나 그 기억 소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플립플롭 같은 걸 만들어 가서 거기서부터 스테이트 머신 만들고 스테이트 머신으로부터 하나 처리 만들어서 나중에 고급 랭귀지까지 올라가는, 즉 논리회로 기억 소자, 상태 머신, 설계 구조, 명령어 구조, 컴파일러, 고급 언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접근 방식이 있고, 정반대로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로부터 아래쪽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료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로 해서 구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전자과에서 바텀업을 많이 합니다. 전자과에서 그 소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것들, 논리회로 소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 컴과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렇죠? 알고리즘이 뭐냐, 이걸 추상화해서 랭귀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하기 위한 컴파일러를 만들고 또 컴파일러를 기계어로 만들 수 있도록 추상화해서 기계어로 만들고 그 기계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논리회로 구현하면 컴퓨터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이 방식의 책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본수업 교재는 탑다운 방식이 체계를 이용합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쪽이 더 좋은 방식이다. 더더군다나 좋다 나쁘다는 좀 그렇지만 이 지금 AI 혁명 시대에 맞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누구냐면요, 패터슨이라는 분하고 헤네스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대서부터 지금 2020년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두 분 다 현역이시면서 이 컴퓨터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의 말 그대로 산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이 이 컴퓨터 아키텍처 책을 집필을 하셨고요. 학부 수준의 책하고 대학원 수준의 책을 다 집필을 하셨고, 두 분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뭐 이제는 그 여러분들 대학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스탠포드 대학이 사실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뭐 등등의 최고 탑이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도 하시고 대통령 수석 과학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의 보드 체어맨 의장이기도 하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이비 패터슨도 UC 버클리, 뭐 스탠포드하고 버클리하고 쌍벽이죠. UC 버클리의 명예 교수이시기도 하고, 사실 두 분 다 은퇴 연령이 넘으셨는데 뭐 리스크5, 지금 리스크5 파운데이션의 그 장이기도 하시고 디렉터이기도 하시고요. 체어맨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지금 AI 시대에 얼마 전에 뭐 구글이 저것도 발표했습니다만 TPU라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GPU가 있다면 구글의 TPU가 있죠. 구글의 TPU하고 구글의 그 제미나이 등등 각종 AI 쪽 설계와 그 하드웨어 구현의 아주 핵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집필하신 컴퓨터 전체 분야의 그 가장 위대한 저술이라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로 꼽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교재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번역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컴퓨터 오가나이제이션 앤 디자인이라는 바로 이 책인데요. 뭐 판본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리스크5 에디션도 있었고, 뭐 밉스 에디션도 있었고, 암 에디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에디션 차이는 마이너해요, 사실. 제가 강의에서는 특정 에디션에 대한 거를 치중하지 않고 다 믹스업해서 제가 필요한 영역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어요. 옛날 판에 있다가 새로 판 나오면서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추가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들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위주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전부 다 배포해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번역본이던 원서던 간에 꼭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거 구독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PDF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뭐 빌려 보셔도 되고요. 번역본을 보셔도 되고 원서를 보셔도 되고,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가 하는 강의와 배표 자료를 가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교재를 보고 그 챕터를 내용을 봐서 보조하는 형태로 이해의 심도를 더 깊이 하거나 제 수업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를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판을 보셔도 상관없다, 꼭 구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 뭐 빌려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헤네시 그 총장이자 뭐 최고 자 그 분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존 헤네시 알파벳 의장을 여기만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있네요. 73세. 보시면은 52년생인데 사실 52년생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렇게 많이 나이 드신 분도 아니죠. 보시면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뭐 밉스 테크놀로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밉스 튜링 어워드도 받으셨고요. 이게 컴퓨터 쪽에서의 노벨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메달 오브 아너, IEEE 뭐 최고, 그리고 펠로우 아메리칸 그 펠로우 로얄 아카데미 뭐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최고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체어맨이기도 하셨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패터슨 얘기도 나오죠. 밉스 아키텍처.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뭐죠? 밉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의 체어맨이고 보드 멤버고, 시스코도 아시죠? 에서러스, 에서러스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인수됐냐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퀄컴이 됐죠. 그 다음에 뭐 그 회사에도 보드 멤버였고, 그러니까 컴퓨팅의 산 역사입니다. 지금 뭐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되는 산 역사예요. 어워드도 뭐 어마어마하죠. 이분도 못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패터슨 아까 있었죠? 데이비드 패터슨, 아까 말씀드린 그분.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똑같아요. 47년생, 약간 더 나이는 많으신데 컴퓨터 시스템 그래서 이분도 어워드가 뭐 당연히 튜링 어워드 받으셨고, 뭐 이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구글에 계시고, 여기 보시면 데이비드 패터슨 구글 리서치 눌러보시면 구글에서 잔뜩 하고 계신 것도 나오죠. 뭐 최고 석학이라고 하도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인 the era of memory centric computing, 이게 AI 시대의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2025년 뭐 전년인데 여전히 컴퓨팅에서 이런 페이퍼를 여전히 하고 계신, 연구를 하고 계신, 뭐 이런 분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왜소해지겠죠. In Data Center Performance Analysis of Tensor Processing, TPU 얘기죠. TPU 여기도 있죠. 예. 그리고 리스크5 파운데이션의 디렉터이고요. 리스크5도 지금 완전 대세죠. 암과 경쟁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5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 리스크5 그 다음에 밉스 그 다음에 리스크5의 원형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미 어마어마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 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두 분 다 컴퓨터 쪽에서의 그 최고 오브 최고 오브 최고입니다. 예. 이 교재가
저 두 분, 헤네시 패터슨이 쓰신 어마어마한 컴퓨터 역사 그 자체인 책이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는 컴퓨터 구조 교재가 나오는 게 아마 인류 역사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뭐 이전에 제가 저장했던 건데 아까 그 헤네시 총장님 스탠포드,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때서부터도 어마어마했던 건데, 누구냐면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오바마, 버락 오바마 시절. 그때 시절에도 이 대통령 IT 쪽 이 핵심 코어의 멤버 오브 멤버였죠. 누구예요? 저커버그.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슈미츠 구글, 시스코, 오라클의 앨리슨, 넷플릭스, 테네시, 야후, 트위터. 뭐 하나하나 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그때 오바마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뭐 마찬가지로 그런 멤버들인데, 여기에 코어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AI 시대가 되어서 AI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재편되는 이 시절에서도 이 두 분은 아까 방금 전에 TPU 얘기한 것처럼, 그 패터슨 교수 얘기한 것처럼 TPU 설계하고 구현하고 지금 AI 시대에도 한복판에 여전히 계신 분들이에요. 자, 헤네시 지금도 그렇죠. 저커버그, 빌 게이츠. 우리나라에서도 모셔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인가요?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인드라고 EBS에서 정말 전 세계 최고 석학들을 데려다가 그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폴 크루그먼, 마이클 샌델 뭐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한 것 같은데,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시즌을 그 모셨을 때 저도 봤는데 여기 있잖아요. 헤네시.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죠.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뭐 제럴드 다이몬드, 맨큐, 경제학의 맨큐.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리더십. 예. 자, 저분들이 만든 그 책이죠. 패터슨 아까 그 제가 캡처한 거. 뭐 말 하나 만합니다. 저분들한테는 노벨상 수준을 넘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구글 얘기도 말씀드렸죠. 구글의 TPU. 자, 이분이에요. 패터슨 교수님. TPU V2, V3. 이번에 TPU 인프런시아하고 그 트레이니하고 만들어내고, 인프런시아는 AWS 거죠. 하여간 TPU도 트레이닝용하고 인프런스용으로 또 두 버전 만들어서 그 새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설계에서 핵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이게 구글에서 서빙하고 있는 제미나이의 인프라 플랫폼이죠.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는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TPU까지 만들어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를 그 AI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계시죠. 자, New Golden Age for Computer Architecture. 무슨 소릴까요? 이 강연하신 건데 왜 New Golden Age를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컴퓨터 아키텍처의 핵심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하면 고성능으로 돌리게 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놨던 게
2000년대 이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벌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코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AI를 돌리기 위한 목적의 컴퓨팅 환경이 핵심이 돼버렸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요. 이 TPU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 아키텍처에도 새 시대가 펼쳐졌다. 뭐냐? AI를 돌리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골든 에이지가 새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강연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TPU를 보여주신 거죠. TPU도 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런 걸 쓰신 분들이 내가 이 최첨단의 AI 하드웨어 플랫폼 같은 거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너희들 꼬꼬마들에게 컴퓨터 아키텍처가 뭔지를 알려주겠으니 그래서 학부용 이 교재를 지금도 잘 유지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 학기 진행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학기 동안 이 컴퓨터 구조를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강의는 전부 다 온라인 사이버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린 내용을 보면은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뭐 원래서부터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니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기반 내용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대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어려운 과목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쉬운 과목은 아니다 보니 그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회 처음 보시는 거는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는 강의가 시청 기한이 있습니다. 시청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한 내에 시청을 해야 뭐가 된다? 그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출석으로 처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결석이 처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한 내 반드시 시청을 하셔서 그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석이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F가 돼요. F.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한 내 시청하는 것이 결석이 25% 이상 되면 F가 돼서 전산 처리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후에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게 일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석 횟수를 반드시 관리를 해서 25% 이상 25% 이상이면 25%를 포함한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봐요.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번 강의도 이 대형 강의로 진행이 될 텐데 그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 사이버 캠퍼스에서 시험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작년까지군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드디어 그 나오는 AI가 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풀기 시작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시험이 모여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강의 시간은 있는데 강의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100%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대형 강의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은 그 강의실 대형 강의실을 따로 빌려 쓸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감안하시고요. 이거 날짜 정해서 지정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으니까 확정을 해서 차후에 그 공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다시 모여서 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이버 캠퍼스 질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은 본인 혼자만 개인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 질의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답변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사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 혼자만 봐야 될 불가피함이 있지 않은 형태는 이메일로 뭘 보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내는 내용에 따라 그 이메일에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적인 개인 질의가 필요하다. 그게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럼 사이버 캠퍼스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일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구조로 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회로 기초 강의를 다음 시간서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강의는 핵심이 CPU 구현, 그 다음에 성능 높이기,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 성능 높이기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첫 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